어이, 계급장도 없는 잡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다녀? 갓 부임한 오군단장 권준호 소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어깨에 달린 빛나는 별 2개가 이곳 오군단 사령부의 법이자 하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로비 바닥을 살피는 저 여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냄새나는 부사관 나부랭이라며 어깨로 거칠게 밀쳐낸 그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여인. 그녀의 어깨 위에는 권준호 소장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서슬퍼런 3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군단장 취임식 날 직속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이 오만한 신임 군단장에게 정하윤 중장은 어떤 심판을 내렸을까요? 새벽 4시 경기도 연천의 제5군단 예하 최전방 수색대대 생활관의 낡은 형광등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김일병은 전투복 상의 위에 방상 내피를 껴입고 그 위에 다시 동계 전투복 상의를 걸친 채 침낭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렸다. 그래도 추웠다. 살을 애는 추위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축축하고 끈질긴 냉기였다. 입에서 나오는 숨이 허연 김이 되어 어둠 속에 흩어졌다. 옆 침상의 박상병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다. 망할 놈의 보일러. 이게 나라냐? 작게 욕설을 뱉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보일러가 고장난 지 오늘로 나흘째였다. 첫날은 그저 그러려니 했다. 낡은 막사였고 겨울이면 늘 있는 일이었다. 행보관인 오상사가 어딘가에 격렬하게 전화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날 오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셋째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넷째 날 병사들은 깨달았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야 김일병. 불침번. 초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근무자가 김일병의 침낭을 발로 툭툭 찼다. 김일병은 이를 악물고 침낭에서 기어나왔다.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전투와 바닥을 뚫고 콘크리트의 냉기가 발바닥을 송곳처럼 찔렀다. 그는 관물대에서 방한모를 꺼내 눌렀었다. 복도로 나서자 상황은 더 심각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복도를 냉동고로 만들고 있었다. 보일러 수리. 언제 온답니까? 김일병이 인수인계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방금 복귀한 이병장이 피식 웃었다. 수리? 야, 꿈 깨. 지금 군단 전체가 신임 군단장님 취임식 준비한다고 난리야. 5군단 사령부 본청 로비에 까는 레드카펫이랑 연회장 뷔페가 우리 보일러 수리비보다 비쌀걸. 절망적인 농담이었다. 하지만 사실일지도 몰랐다. 김일병은 얼어붙은 복도 창문에 손을 대보았다. 손바닥이 유리에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는 총기를 고쳐 메고 막사 외곽을 돌기 시작했다. 영하 15도. 철책 너머 북녘의 땅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김일병에게 북한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지독한 추위였다. 같은 시각 5군단 사령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제3야 전군 사령관 집무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정하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별명은 철의 여제였다. 군 생활 30년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녀의 지휘 철학은 명확했다. 병사의 복지는 곧 전투력이며 이를 외면하는 지휘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녀가 보고 있던 것은 사령관 직통 이메일 소리함에 도착한 한 통의 익명 투서였다. 제목 5군단 최전방 수색대대 동상 걸리기 직전입니다. 내용은 처참했다. 나흘째 방치된 보일러. 얼어붙은 막사. 그리고 이 모든 수리 요청이 신임 군단장 취임식 준비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묵살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투서 말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군수처에서는 보일러 부품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 예산이 전부 취임식 화환과 현수막 값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을. 정하윤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무실 창밖으로 군 사령부의 거대한 연병장이 새벽 여명에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김상사. 지금 바로 내 차 준비해. 아니, 사령관 전용차 말고 사령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은 코란도. 그거로. 수화기 너머의 운전병 김상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예. 사령관님, 코란도 말입니까? 정비도 제대로 안 된. 그걸로 준비해. 그리고 내 작업복. 계급장 다 뗀 거로. 낡고 해진 것일수록 좋아. 지금부터 10분 뒤에 출발한다. 정하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취임식. 수천 명의 병사들이 혹한에 떠는 동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지휘관이라. 정하윤은 그런 자를 군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구형 전투복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어깨에 3개짜리 별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냈다. 이제 그녀는 철의 여제가 아니라 이름 없는 시설관리 부사관이었다. 오전 7시 5군단 사령부로 향하는 1번 국도. 갓 출고된 듯 반짝이는 검은색 지휘 차량이 매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새로 부임하는 5군단장, 육군 소장 권준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육군 내에서도 소문난 권위주의자이자 의전의 왕이었다. 사단장 시절 그가 방문하는 부대는 일주일 전부터 제초 작업과 페인트 칠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박중령. 예, 군단장님. 조수석에 앉은 부관 박중령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다. 취임식 준비는 잘 되어가나? 사령부 로비 말이야. 내가 특별히 지시한 거. 바닥 대리석 광택, 그거 제대로 냈겠지? 어디 하나 흠집이라도 있으면 담당자 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 물론입니다, 군단장님. 어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프랑스산 와인과 케이터링 업체도 어젯밤에 모두 반입 완료했습니다. 권준호 소장이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군단장 취임식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3군 사령관도 오신다는데. 정하윤 중장이라. 여자 사령관이라 좀 껄끄럽긴 하지만 이런 화려한 걸 봐야 내 위신도 서는 거 아니겠어. 그 양반 깐깐하기로 소문났던데. 걱정 마십시오. 정 사령관님 축사 원고도 완벽하게 준비해뒀습니다. 우리 군단장님의 공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됐어. 그런 건 알아서 하고. 그보다 권준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예산 말이야. 문제없게 처리한 거 맞지? 병사들 난방비 끌어다 쓴 거. 박중령이 룸미러로 권준호의 눈치를 살폈다. 네. 군수처장하고 다 말 맞췄습니다. 동계 피복 예산 선집행으로 서류상 처리하고 보일러 부품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돌렸습니다. 어차피 일선 부대 놈들이야 추우면 추운가 보다 하지 서류까지 뒤져볼 놈들 없습니다. 잘했어. 권준호가 창밖을 보며 웃었다. 어차피 전쟁도 안 나는 마당에 병사놈들 좀 춥다고 죽기야 하겠어? 군기만 빠져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그의 지루한 나 때는 설교가 시작될 무렵 지휘 차량이 5군단 사령부 위병소를 통과했다. 헌병들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는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권준호는 손가락만 까딱하며 경례를 받았다. 차가 본부 건물 로비 앞에 멈춰섰다. 박중령이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다. 권준호가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가슴에는 실속 없는 훈장들이 번쩍였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로비 한가운데 방금 왁스칠을 끝낸 대리석 바닥에 웬 지저분한 작업복 차림의 여자가 쪼그려 앉아 바닥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어깨에는 계급장도 없었다. 낡은 전투화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권준호의 눈이 경멸감으로 물들었다. 오늘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날 이 신성한 로비에 저런 잡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정하윤 중장은 낡은 코란도를 사령부 외곽의 막사 근처에 세우게 했다. 그녀는 김상사를 대기시키고 홀로 막사로 잠입했다. 새벽 순찰조차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수색대대 막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투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럴 수가. 찬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얼음장처럼 차가운 라디에이터, 그리고 침낭 속에 전투복을 4겹, 5겹 껴입고 새우잠을 자는 병사들. 그녀는 한 병사의 침낭 지퍼를 살짝 열어보았다. 전투복 안으로 드러난 내복은 땀과 추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선다면 동상은 불 보듯 뻔했다.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막사를 나왔다. 그리고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병사들의 복지를 이따위로 내팽개친 자가 과연 다른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을 리 없었다. 그녀는 본부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닥 타일에 미세하게 난 균열을 발견했다. 이 틈으로 물이 스며들면 겨울철에 얼어서 타일이 전부 들뜰 텐데. 이건 안전 문제다. 그녀가 쪼그려 앉아 타일 틈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는 순간 등 뒤에서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거기. 정하윤 중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빳빳한 정복을 차려입은 오늘 새로 부임하는 5군단장 권준호 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뒤로는 박중령을 비롯한 참모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당장 안 일어나? 권준호의 목소리가 왁스칠된 로비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정하윤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전투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늘 중요한 날인 거 몰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지잖아. 냄새나게. 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권준호 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병사들의 안전 점검 중입니다. 이곳 로비 바닥 타일에 균열이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위험이. 뭐? 안전? 권준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안전 타령하는 말년 부사관인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내까짓게 뭘 안다고. 권준호의 뒤에 서 있던 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몇 달 전 3군 사령부 회의에서 정하윤 중장을 먼발치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계급장과 화려한 정복을 벗어 던진 철의 여제의 얼굴. 하지만 지금 권준호 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군단장님, 그게... 박중령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입을 열었다. 시끄러워. 권준호가 박중령의 말을 잘랐다. 그는 다시 정하윤을 노려보았다. 감히 신임 군단장에게 대들어? 재수없게. 당장 안 꺼져? 권준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육중한 어깨로 정하윤 중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에이, 재수없는 년. 정하윤 중장의 몸이 한쪽으로 휘청 밀려났다. 그녀의 어깨가 둔탁한 충격을 받았다.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준호를 뒤따르던 참모진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목격했다. 신임 5군단장이 대한민국 육군 삼야전군 사령관이자 자신의 직속 상급 부대장인 삼성 장군에게
그것도 연이라는 욕설과 함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명백한 하극상, 군법으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였다. 박중령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권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권 중장은 이미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군단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군단장님, 잠시만 군단장님. 방금 그분은 됐어. 시간 없어. 취임식 준비나 마지막으로 확인해. 10분 뒤에 강당에서 보자고. 권준호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끝까지 짜증을 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하윤 중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작업복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이것이 바로 권준호 소장의 본 모습이었다.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인물. 병사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의전을 중시하는 인물. 그녀는 로비 구석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박중령. 네, 사령관님. 저는. 박중령은 말을 더듬으며 경례를 붙이려다 그녀가 작업복 차림임을 깨닫고 손을 어정쩡하게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정하윤이 그의 말을 막았다. 자네는 자네 군단장을 모셔. 그리고 10분 뒤 강당에서 보지. 오늘 취임식 아주 볼만할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로비를 나갔다. 낡은 코란도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박중령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오늘 5군단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것을. 권준호 소장의 군 생활은 방금 그 자신의 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오전 10시 정각. 제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예하 사단장들과 여단장들 그리고 각 부대의 주요 참모들까지 수백 명의 장교들이 빳빳하게 달인 정복을 입고 도열해 있었다. 강당 단상 중앙에는 제영대 5군단장 권준호 소장 취임식이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어제 병사들의 난방비에서 전용된 바로 그 예산으로 산 것들이었다. 권준호 소장은 단상 중앙 군단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당을 둘러보았다. 수백 명의 장교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아침에 로비에서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 하급 부사관 따위의 일로 자신의 기분을 망칠 수는 없었다. 이제 2호군단 3만 명이 넘는 병력은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제영대 군단장 권준호 소장님의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원 단상에 대하여 경례.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다. 충성. 권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거만하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국민 의례가 끝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군 생활에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다음은 상급 부대 지휘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이신 정하윤 중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령관님 입장. 강당 뒤편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권준호 소장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직속 상관인 3군 사령관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여자 사령관이라니 껄끄럽지만 예의는 차려야지.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인물을 보는 순간 권준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세 개의 금빛 별이 빛나는 중장 계급장. 완벽하게 각이 잡힌 정복. 그리고 아침에 로비에서 자신이 잡년이라 욕하며 밀쳐냈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저 여자가?
권준호의 입이 벌어졌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계급장 없는 말년 부사관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바로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 정하윤 중장이었던 것이다. 강당 안의 모든 인원이 일제히 일어나 정하윤 중장을 향해 경례를 했다. 충성! 권준호 소장도 반사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며 경례 각도가 무너졌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침에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어? 재수없게. 당장 안 꺼져? 에잇, 재수없는 년. 그리고 어깨로 밀쳐냈던 그 둔탁한 감각까지. 단상 한쪽에 앉아있던 박중령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정하윤 중장은 수백 명의 경례를 받으며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강당을 가로질러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강당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연단에 서자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휩싸였다. 정하윤은 단상에 앉아 사색이 된 권준호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축사 원고를 옆으로 치워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저는 새벽부터 이곳 제5군단 사령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정하윤 중장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상급 부대 사령관이 암행 감찰을 했다는 말이었다. 계급장을 떼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시설관리 부사관처럼 변장해서 말입니다. 강당이 작게 술렁였다. 권준호 소장은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가장 먼저 최전방 수색대대 막사를 방문했습니다. 정하윤 중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난방 보일러가 고장난 지 나흘째더군요. 병사들은 영하 15도의 막사에서 전투복을 4겹씩 껴입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들의 군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수리는 미뤄졌습니다. 왜입니까? 정하윤 중장은 말을 멈추고 단상에 앉은 권준호 소장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권준호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취임식 준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당을 장식한 화환과 연회장 뷔페 예산을 마련하느라 병사들의 보일러 부품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로였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예하 지휘관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임 군단장 취임 첫날, 그것도 상급부대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5군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권준호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박중령과 나눈 대화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었다.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지휘관은 따뜻한 강당에서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먼저 쓰였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하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다. 더 가관인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본부 건물 로비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타일의 균열이 동파로 이어져 병사들이 다칠까봐 확인하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권준호 소장을 바라보았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권준호에게로 향했다. 그때 한 장군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급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앉아 있느냐. 당장 일어나라. 잡것들 때문에 건물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강당 안에서 억눌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는 병사들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년 부사관 나부랭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하윤 중장이 자신의 어깨를 툭 쳤다.
자신의 어깨로 저를 밀쳐내고 지나갔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라는 말과 함께 강당은 이제 충격을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삼성 장군에게 직속 상급 부대장에게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을 행사한 것이다. 이것은 군법 회부를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논해야 할 문제였다. 정하윤 중장이 최후의 선언을 했다.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부하의 생명과 복지를 등한시하고 계급장 없는 동료를 짐승처럼 밀쳐내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 신성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권준호 소장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권준호 소장, 당신은 5군단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군단장으로 불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당 전체를 향해 공식적인 명령을 선포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관 정하윤의 명으로 권준호 소장의 5군단장 보직 해임을 국방부 장관께 즉시 건의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강당 뒤편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헌병 완장을 찬 육군 본부 법무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 앞에는 냉혹한 표정의 한태수 대령이 서 있었다. 육군 본부 내에서 미친 칼로 불리는 자였다. 육군 본부 법무실장 한태수 대령입니다. 권준호 소장, 군수 예산 전용 및 직권 남용, 그리고 상급자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수 대령과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걸어갔다. 권준호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극심한 쇼크였다. 의무병들이 급히 달려와 들것을 가져왔다. 화려한 취임식의 주인공이었던 권준호 소장은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짐짝처럼 들것에 실려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화려했던 취임식은 그렇게 최악의 해임식이 되어버렸다. 권준호 소장이 실려나간 강당은 혼돈 그 자체였다. 장교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웅성거렸다. 정하윤 중장은 연단을 내려와 사색이 된 박중령과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5군단 작전 통제권은 당분간 3야 전군 사령부가 직접 행사한다. 모든 부대는 정상작전 태세 유지 명령을 하다라고 수색대대 난방시설부터 당장 수리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정하윤 중장이 강당을 막 나서려 할 때 한태수 대령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태수 대령은 육군 본부 직속으로 사령관인 정하윤에게도 굽히지 않는 강골이었다. 그의 별명 미친 칼은 한번 목표로 삼은 비리는 상대가 누구든 심지어 참모총장이라도 물어뜯는다 해서 붙여진 것이었다. 사령관님, 잠시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다. 무슨 일이지, 한대령? 권준호 소장의 비리 혐의는 저희가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군단 사령부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합니다. 정하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압수수색? 좋네. 군단장실과 군수처는 얼마든지 뒤지게. 하지만 작전 지휘실은 안 돼. 여긴 최전방이야. 단 1분도 지휘 공백이 생겨선 안 돼. 한태수 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안경 너머 눈이 번뜩였다. 안 됩니다, 사령관님. 권준호 소장의 핵심 비리는 부대 운영 예산 전용입니다. 모든 결제가 작전 지휘실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육군 본부 법무실장 권한으로 5군단 지하 벙커 지휘 통제실을 포함한 모든 전산망을 즉시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정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대령, 지금 제정신인가? 지하 벙커를 봉쇄하겠다고?
그건 5군단의 두뇌와 심장을 멈추겠다는 소리야. 당장 저기 도발하면 어쩔 셈이지? 그건 사령관님께서 걱정하실 일입니다. 한태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제 임무는 군 내부의 적, 부패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뿐입니다. 부패한 군대는 적보다 더 무섭습니다. 수사관들, 지금 즉시 지하 벙커로 이동해 모든 시스템을 봉쇄한다. 당장 멈춰. 정하윤이 소리쳤지만 한태수와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강당을 빠져나가 지하 벙커로 향했다. 그들에게 삼성 장군인 정하윤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외부인일 뿐이었다. 정하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권준호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했더니 한태수라는 더 고집불통인 원칙주의자가 군단 전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정하윤 중장이 5군단 사령부를 떠나 3군 사령부로 복귀하기도 전이었다. 그녀의 전용 차량이 사령부 정문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용 암호 통신기에서 최우선 긴급 호출이 울렸다. 3군 사령부 정보 참모부에서 보낸 전문이었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막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정하윤은 차량을 멈추게 하고 통신기를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원도 철원 축선. 비무장지대 북방 15km 지점. 북한군 포병 여단의 이례적인 움직임 포착. 240mm 방사포 발사대 5대 기존 주둔지에서 이동. DMZ를 향한 발사 진지로 전개 중. 감시 장비가 포착한 영상에는 방사포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기립하고 탄약 운반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실제 발사 준비 태세였다. 이럴 수가.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했다. 5군단 신임 군단장이 취임식 당일 전격 해임되고 육군 본부 법무실이 사령부 전체를 압수수색하며 지휘 체계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이 불과 1시간도 안 되어 북한 정찰 체계에 보고된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금 5군단이 지휘 불능 상태라고 판단하고 이 기회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려 하고 있었다. 김상사, 차 돌려. 당장 5군단 지하 벙커로 간다. 최고 속도로. 정하윤 중장의 외침에 운전병 김상사는 욕설을 내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으며 핸들을 꺾었다. 차량이 급격한 유턴으로 타이어 마찰음을 내네. 사령관님, 작전 헬기 부르겠습니다. 그게 빠릅니다. 됐다. 헬기 뜨는 시간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정하윤은 암호 통신기로 3군 사령부 정보 참모와 직접 통화를 연결했다. 적 방사포의 정확한 좌표와 예상 사정거리 확인해. 그리고 5군단 예하 포병 여단, K9 자주포 부대와 다연장 로켓 부대, 즉시 대응 태세 갖추도록 지시해. 공군 전술기 지원도 요청해. 통신기 너머로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사령관님, 적 방사포는 240mm 다연장 로켓으로 사정거리는 최대 60km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발사하면 5군단 전방부대는 물론이고 철원 시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젠장. 정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북한은 심리전까지 계산한 것이다.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하면 민간인 지역을 방패 삼아 국제사회에 한국의 선제 도발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군의 무능을 확인하고 더 큰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몇 분 뒤 5군단 사령부 본부 건물 앞에 차량이 급정거했다. 정하윤은 차에서 뛰어내려 지하 벙커로 향하는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두꺼운 강철로 된 벙커 입구는 법무실 수사관 2명이 지키고 있었다. 멈추십시오. 여긴 현재 육군 본부 통제구역입니다. 출입할 수 없습니다. 비켜.
정하윤은 수사관을 밀치려 했다. 사령관님이라도 안 됩니다. 한태수 대령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들이. 정하윤이 분노로 소리치는 순간 벙커의 두꺼운 문이 열리고 한태수 대령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사령관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정하윤은 한태수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가 자신의 암호 통신기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거나 봐. 이 망할 법무관 놈아.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북한군 방사포 진지의 영상이 떠 있었다. 발사관 각도가 조절되고 있었다.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조준하고 있어. 내 놈이 봉쇄한 저 벙커가 바로 저것들을 막을 지휘소야. 당장 문 열지 않으면 내 놈을 이 자리에서 전시 명령 불복종으로 사살하겠다. 한태수 대령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도 군인이었다. 영상 속의 위협이 실제 상황임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다. 사령관님, 이것은 기만 전술일 수 있습니다. 적들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이 수사를 멈추면 권준호 라인의 비리를 영원히 덮게 될 수도. 닥쳐. 정하윤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수 대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고 벙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모두 비켜. 당장 자리에서 비켜. 벙커 내부는 전쟁터가 아니라 범죄 현장처럼 변해 있었다. 작전 콘솔 앞에는 수사관들이 앉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작전 상황이 아니라 압수된 재무장부 파일이 떠 있었다. 통신 장비들은 케이블이 분리되어 증거물 봉투에 담겨 있었다. 5군단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이다. 이 미친놈들. 정하윤이 포효했다. 당장 시스템 복구해. 지금 당장. 수사관들이 당황하여 한태수 대령을 바라보았다. 한태수가 벙커 안으로 따라 들어오며 소리쳤다. 아무도 손대지 마. 수사 방해다. 사령관님,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월권? 정하윤이 조작대 앞에 앉은 수사관을 잡아 끌어내렸다.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법전이나 뒤적이는 내 놈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당장 비켜. 정하윤 중장은 중앙지휘 콘솔 앞에 앉아 시스템을 재부팅했다. 수사관들이 분리해 놓은 케이블을 손수 다시 연결했다. 차단되었던 통신 장비들이 하나둘 다시 켜지기 시작했다. 한태수 대령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살기등등한 삼성 장군의 기세에 눌려 차마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는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수사 방해의 증거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에 마침내 작전 상황도가 떠올랐다. DMZ 일대의 아군 부대 배치, 그리고 붉은색 전멸등으로 표시된 적 방사포 여단의 위치가 선명하게 보였다. 제기랄, 아직도 적이 있잖아. 적들은 철수하지 않았다. 여전히 발사 진지에서 한국군의 반응을 떠보고 있었다. 정하윤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5군단 포병 여단장과 직접 연결했다. 포병 여단장, 3군 사령관 정하윤이다. 내가 5군단 작전 통제권을 직접 행사한다. 충성. 사령관님, 명령 대기 중입니다. 적 방사포 진지 좌표 지금 즉시 전송하겠다. K9 자주포 1개 포대 즉시 전개하고 사격 준비 태세 갖춰. 내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통신기 너머로 포병 여단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하지만 교전 규칙상 적의 선제 공격이나 명백한 위협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태수 대령이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다. 들으셨습니까, 사령관님? 현장 지휘관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교전 규칙 위반입니다. 사령관님은 지금 전쟁을 촉발하려 하고 계십니다. 정하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적의 방사포 발사관이 우리 민간인을 향해 조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협 행위다. 그들이 발사하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어. 우리 병사들과 철원 시민들이 죽고 난 후에 복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다. 그녀는 한태수를 노려보았다. 한대령. 자네는 법무관이니까 규정만 보이겠지. 하지만 나는 야전 지휘관이야. 내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위험에 처한 국민들이다. 적이 발사하기 전에 막는 것과 발사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나? 한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과 규정으로는 정하윤이 틀렸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녀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었다. 이것이 전쟁의 딜레마였다. 법을 지키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다. 정하윤은 더 이상 논쟁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 장관님, 3군 사령관 정하윤입니다.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보고했다. 현재 5군단 전방, 북한군 방사포 여단이 발사 준비 태세입니다. 5군단 지휘부 마비 상태를 노린 고강도 도발입니다.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지금 즉시 경고 사격을 명령하겠습니다. 적진 전방에 한 발을 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장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장군. 잠깐, 그건 합참의장과. 이것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를 해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3분 안에 종결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윤은 장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한태수 대령은 물론이고 작전병들까지 사령관의 독단적인 행동에 얼어붙었다. 정하윤은 다시 포병 여단장을 호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5군단 포병 여단. 목표 좌표 적진 전방 100m 지점. 한 발.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정하윤 중장의 명령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한태수 대령은 촬영하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이 여자가 정말로 쏠 줄은 몰랐다. 약 3초 후 멀리서 K9 자주포의 육중한 발사음이 지축을 흔들며 전해졌다. 벙커는 지하 20m 깊이에 있었지만 155mm 포탄의 발사 충격파는 벽과 바닥을 미세하게 진동시켰다. 그것은 전쟁의 소리였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발사된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을 날아갔다. 비행시간 약 45초. 그 45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45초 후 화면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 전방 100m 지점에 정확히 포탄이 명중했다. 야간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열화상 영상에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수십 미터 상공으로 치솟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다. 지면이 파이고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였다. 다음 포탄은 너희들 머리 위다. 우리는 너희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고 언제든 쏠 수 있다. 정하윤은 숨을 참고 북한군의 반응을 기다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군이 즉시 대응 사격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밤 철원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스크린 속 북한군 방사포 진지에서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하늘을 향해 있던 발사관들이 천천히 접히기 시작했다.
한약 운반 차량이 황급히 후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하나둘 방사포 발사대 차량들이 시동을 걸고 주둔지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5군단 지휘부가 마비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한 대응이 날아오자 공포를 느낀 것이다. 약 5분 후 정보참모부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다. 사령관님, 적 방사포 5대 전부 주둔지로 복귀 확인했습니다. 발사관 폐쇄, 엄폐 진지 안으로 진입 확인. 추가 도발 징후 없습니다. 정하윤 중장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위기는 넘겼다. 벙커 안에 억눌려 있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작전병들은 서로를 보며 기쁨을 나눴고 한태수의 법무실 수사관들조차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다. 한태수 대령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법적으로는 정하윤 중장이 교전 규칙 위반, 상급자 지시 불이행, 수사 방해까지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그 불법적인 결단이 더 큰 전쟁을 막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정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벙커 밖으로 향했다. 한태수 대령이 말없이 그녀를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벙커 출구 연천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야외에서 멈춰 섰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별이 총총했다. 정하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대령, 자네가 외우는 그 두꺼운 법전은 적의 포탄을 막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지. 하지만 살아있어야 법을 지킬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한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법무관으로서 법과 규정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자네는 자네 임무를 한 거야. 정하윤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권준호 같은 부패한 지휘관을 걸러내는 것도 국방력이야. 나는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자네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거지. 우리는 각자의 전선에서 싸우는 거야. 다만 우선순위를 알아야 해. 집이 불타고 있는데 방 안에 먼지를 털고 있으면 안 되거든. 한태수는 고개를 들었다. 용산에 돌아가거든 높으신 분들에게 똑똑히 전하게. 정하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가 이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내린 이 명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전해. 군법회의든 불명예 전역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한태수 대령은 더 이상 미친 칼이 아니었다. 그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정하윤 중장을 향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독단적인 명령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정하윤은 말없이 경례로 화답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3군 사령부로 복귀하기 위한 헬기에 오르는 동안 5군단 사령부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색대대 막사로 향하는 군수 차량들. 그 안에는 병사들이 나흘을 기다렸던 새 보일러 부품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날 밤 김일병은 입대 후 처음으로 따뜻한 막사에서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다. 아가씨도 해병이야?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기나 해? 민간 등산로에서 버젓이 정복을 입고 술판을 벌이는 선배라는 이름의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짐꾼이 되어 온갖 수발을 들며 한 인간의 영혼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젊은 부사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저 지나치려던 조직의 거대한 침묵에 순응하려던 한 사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 빠진 왕국의 방관자가 아닌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기로.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자리한 내연산은 이른 아침부터 가을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은 단풍잎들이 계곡을 따라 붉고 노란 수채화를 그려냈고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는 산을 찾는 이들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보경사를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드는 길목, 아직은 한산할 시간이었다. 키 170cm가 조금 넘는 다부진 체격의 한 여성이 등산 스틱 길이를 조절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이름은 강지우, 나이는 43. 그녀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계급은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이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그녀에게 주말의 단독 산행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는 명상이자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의식이었으며 무엇보다 다음 임무를 위한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의 연장이었다. 검은색 등산복과 모자, 기능성을 강조한 배낭. 그녀의 차림새는 여느 등산객과 다를 바 없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시선, 절도 있는 몸짓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운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그녀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치고 익숙한 듯 연산 폭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귓가를 간지렸다. 등산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고요하던 산의 평화를 깨는 소음이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말소리려니 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평범한 등산객의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핫, 둘, 셋, 넷. 귀신 잡는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구호 소리. 강지우 대령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50m쯤 뒤 산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림잡아 10대 명. 그들의 복장은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붉은색 바탕에 해병대 글자와 앵카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눈에 띄는 붉은색 티셔츠나 바람막이를 맞춰 입고 있었다. 해산맥 산악회라는 글자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문제는 그들 중 일부의 복장이었다. 예비역으로 보이는 몇몇 중년 남성들은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정복 위에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사람도 있었지만 두어 명은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단추를 목까지 모두 채우고 정모까지 쓴 마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간인들이 함께 오르는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취할 차림으로는 명백히 부적절했다. 해병대 전후의 산악 모임인가 하지만 정복은 너무 나갔군. 강지우는 속으로 혀를 차며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옮겼다. 모른 척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다. 오늘은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산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음은 점점 더 커지며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다. 그들은 좁은 등산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며 올라왔고 마주 내려오는 등산객들은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 나온 젊은 부부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그들의 요란한 행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이, 거기 민간인 양반. 해병 몇 기야? 기수빨도 모르는 거 보니 딴게 출신인가 보네. 하하. 무리의 중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려오던 젊은 등산객에게 시비를 걸었다. 남자의 정복 어깨에는 반짝이는 별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예비역인 듯 했지만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현역 시절 못지않아 보였다. 젊은 등산객은 불쾌한 듯 그를 쏘아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쳐버렸다. 요즘 것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우리가 왕년에 말이야. 준장 출신 남자는 혀를 차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렸다. 강지우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외면하려 했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런 행동들이 해병대라는 이름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 무리의 맨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는 한 젊은 군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나이는 26살쯤 계급은 하사. 그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는 최현우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최 하사의 양손에는 그의 몸집만 한 대형 배낭 2개가 들려 있었다. 배낭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빵빵했고 그 안에서 달그락,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신 새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배낭 옆 그물망에는 막걸리통과 소주병 여러 개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김치통으로 보이는 붉은 플라스틱 용기도 배낭 뚜껑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짐꾼이었다. 야, 최하사.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안 따라와.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앞서가던 중령 계급장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쳤다. 최현우 하사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외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앳된 얼굴과 전투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 순간 최 하사와 강지우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저 젊은 하사는 주말에도 부대 선배들의 개인적인 산행에 동원되어 짐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부조리였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는 감찰 임무 중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산을 올랐다. 하지만 산악회 무리가 남긴 불쾌한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구호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그녀의 귓전을 때렸고 아름다운 내연산의 가을 풍경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났을까? 연산 폭포를 지나 선일대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구호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고성과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일대 정상 북은 전망이 가장 좋은 너른 바위 위였다. 그곳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낮 뜨거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형 돗자리 여러 개가 바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위에는 족발과 보쌈, 각종 전과 회까지 마치 잔치집처럼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수십 병은 좋게 넘어 보이는 막걸리와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김치와 마늘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며 맑은 산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정복과 붉은 단체복을 입은 해산맥 산악회 회원들은 바위 곳곳에 둘러앉아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자, 회장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필승.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현역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예비역 준장에게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아부하듯 말했다. 그의 이름은 황인철이었다. 산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듯 했다. 그래, 황 대령. 역시 해병은 이래야 마시지.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맛, 이거 모르는 놈들은 인생 헛산 거야. 자, 다 같이 원샷. 산악회 회장인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막걸리 사발을 높이 쳐들며 호기롭게 외쳤다. 필승.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화답했다. 쨍 하는 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정상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잠시 쉬어가려던 다른 등산객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의 소란과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가장자리로 물러나 있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 서둘러 하산하고 있었다. 한 가족은 아이들이 뭘 배울까 두려운 듯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젊은 연인은 진짜 최악이다라고 작게 속삭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야, 최하사. 술 떨어졌다. 가서 막걸리 더 가져와. 황인철 대령이 돗자리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황 대령은 정복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 헤치고 다리를 쭉 뻗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 하사는 말없이 일어나 구석에 놓아두었던 배낭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막걸리 2통을 더 꺼내 황 대령의 잔부터 채워주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품격. 황 대령은 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듯 외쳤다. 옆에 앉아있던 박상훈 중령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는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다. 회장님, 부회장님, 여기 보시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오늘 사진 제대로 찍어서 우리 산악회 밴드에 올려야 합니다. 해병의 기상을 널리 알려야죠. 오태식 예비역 준장은 기름진 족발을 손으로 집어뜯으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술잔을 들고 왁자지껄 모여들어 포즈를 취했다. 정복을 입은 채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들은 그것이 해병의 기상이라 믿고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강지우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산화는 소리 없이 바위를 밟았다. 술에 취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있던 산악회 회원 중 누구도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우는 돗자리로부터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차가운 침묵이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선일대 정상의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붉은 단체복을 입은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검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 강지우 대령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산악회 총무인 박상훈 중령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등산객이시면 이쪽은 저희가 잠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좀.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강지우의 시선이 그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돗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황인철 대령과 그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족발을 뜯고 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황인철 대령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섰다. 현역 해병대 1사단 이연대장. 포항 일대에서는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뭡니까 아줌마? 남들 노는 데 와서 초 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쇼. 여긴 우리 해병대 해산맥 산악회 자리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간인 여자가 감히 자신들의 성역에 끼어든다는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강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소음이 사라진 정상에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려던 등산객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복을 입은 황인철 대령과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확히 가리켰다.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인복제령 제10조 군복의 착용 구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등산로에서의 정복 착용 음주, 고성 방가 등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군인복제령,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전문 용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좌중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술기운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만함을 부추겼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들고 있던 족발뼈를 바위 틈에 던지며 껄껄 웃었다. 하하,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군인복제령? 아가씨, 혹시 남편이 군인이야? 아니면 아들이 해병대라도 나왔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훈계를 해. 그의 말에 주변 회원들이 다시 긴장을 풀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랑까 모르겠네. 이리 와서 막걸리나 한 잔 받으쇼. 우리가 특별히 해병의 기상을 보여줄게. 황인철 대령도 거들었다. 그는 강지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국무 방해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이야. 당장 안 꺼져? 그는 연대장이라는 직책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그 순간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현우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낀 것이다. 강지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등산 조끼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제 신분을 밝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음주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착용한 정복을 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쓰레기와 음식물을 정리하여 즉시 하산하십시오.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황인철 대령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강지우에게 손가락질하며 다가오려는 순간이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입에서 그의 계급과 이름이 정확히 호명되었다. 황인철은 우뚝 멈춰섰다. 상급자에게는 경례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뭐라고? 황인철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상급자? 이 여자가?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녹화 버튼이 켜진 카메라를 그들에게 돌렸다.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 본인 음주 사실 및 민간인 위협 사실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역 장성에게 사적 충성을 다하는 현역 지휘관의 모습 잘 봤습니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과 심하게 흔들렸다. 녹화? 사적 충성?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당신 도대체 뭐야? 강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연산의 가을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이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아까와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만들어낸 진공 상태의 침묵이었다. 감찰실. 그 세 글자는 현역 군인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이름과도 같았다. 특히 지휘관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감찰실? 총무를 맡고 있던 박상훈 중령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황인철 대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사령부 감찰실. 그것도 과장. 자신과 같은 대령 계급이었지만 그 보직이 갖는 무게는 연대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감찰실 과장은 장군들의 목까지 겨눌 수 있는 칼자루였다. 필승. 황인철의 입에서 뒤늦게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몸은 어디 가고 공포에 질린 몸이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경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항복 선언처럼 들렸다. 필승. 박상훈 중령도 황급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다른 현역 군인 몇 명도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일하게 상황 파악이 늦은 것은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었다. 아니, 감찰실이 여긴 어쩐 일이야? 현역도 아닌데. 강 대령. 이건 그냥 우리 동문들끼리. 친목도모. 오해입니다. 오해. 강지우는 오 준장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얼어붙은 황인철 대령에게 명령했다. 황인철 대령. 지금 즉시 현장 정리하고 하산한다. 이연대 소속 최현우 하사는 즉각 원대 복귀 조치시키도록. 그리고 황 대령과 박상훈 중령은 월요일 9시 정각까지 사령부 감찰실로 출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건조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권위를 담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철 대령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말을 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여기서 대기한다. 복귀는 나와 함께한다. 예. 아닙니다. 강 대령님. 제 부하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황인철이 다급하게 말하려 했다. 제보자 보호 조치다. 강지우의 차가운 한마디가 황인철의 말을 잘랐다. 그 순간 황인철과 박상훈의 시선이 일제히 최현우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를 향한 서늘하고 악의에 찬 증오의 눈빛이었다. 저 자식이. 최현우 하사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강지우가 그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하산하는 길에 어떤 보복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도 이제야 사태의 전말을 깨달았다. 현역 후배들, 그것도 장래가 창창한 연대장, 대대장급 후배들의 군 생활을 자신이 주최한 이 술판 하나로 망쳐버린 것이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찰실 대령이 현장을 급습한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대령.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월요일에 황 대령과 박 중령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강지우는 오 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리고 예비역이시더라도 신성한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 측에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첩하여 강력히 항해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불과 5분 전까지 산 정상을 제패한 듯 호령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이제 패잔병 무리가 되었다. 그들은 강지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술병을 배낭에 쑤셔 넣는 소리, 돗자리를 접는 소리, 서로를 탓하는 낮은 속삭임만이 정적을 채웠다. 빨리 치워. 저 자식. 최하사 저거. 가만 안 둬. 조용히 해. 감찰실 대령이 듣겠어.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을 등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최하사? 필승. 죄송합니다. 최현우 하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간신히 대답했다. 죄송할 것 없다. 강지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할 일을 한 거다. 진짜 해병은 저런 게 아니니까.
최 하사는 그 말에 울컥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연산 정상의 공기는 다시 맑아지는 듯 했지만 그 중심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무거운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굴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 산 정상을 전세낸 듯 호령하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과 황인철 대령의 얼굴은 이제 술기운이 아닌 모멸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치워라. 당장. 황인철 대령이 억눌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시선은 강지우 대령을 향하지 못하고 엉망이 된 돗자리에 꽂혀 있었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과장. 그 같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해병대 1사단 예하 연대장에 불과한 자신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감찰실은 사령관 직속으로 사단장의 지휘 계통마저 무시하고 직보를 올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산악회 회원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걸리병을 쑤셔 넣던 배낭이 터져 김치 국물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족발뼈를 치우다 바위 틈에 미끄러질 뻔했다. 아까의 그 호기롭던 해병의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봐 강 대령. 아니 강 후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다 같은 해병 아닌가? 응? 내가. 오태식이야. 사관학교 3X기 자네보다 한참 선배 아닌가? 주말에 후배들하고 단합 좀 하려던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황 대령, 저 친구 저거. 내년에 장군 진급 심사 들어가야 하는 친구야.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응? 그는 선배와 해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노골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강지우는 그제야 오 준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태식 장군님. 선배님이시라면 더더욱 모범을 보이셨어야 합니다. 아니, 모범이라니. 해병의 명예는 선배라는 이름으로 부조리를 묵인하고 단합이라는 명목으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강지우는 바위 틈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를 등산화 끝으로 가리켰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병이 정복 입고 산 정상에서 술판 버리고 민간인 등산객에게 시비 걸고 쓰레기 버리는 모습입니까? 제가 아는 해병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인철 대령의 진급 심사는 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 내연산 정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포항 시민이 평가할 겁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오태식 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대령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감찰실이라는 방패와 녹화된 영상이라는 칼을 든 그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좋아. 가세 가. 다들 하산해. 오 준장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황인철 대령은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최현우 하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너는 내 손에 죽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강지우가 보란 듯이 최 하사의 곁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최 하사. 비열한 조롱과 명백한 위협이었다. 최현우 하사의 몸이 움찔하며 굳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황인철의 발목을 잡았다. 월요일 9시. 사령부에서 제보자 위협 혐의까지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철의 등이 굳었다.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를 악문 채 비틀거리듯 산을 내려갔다. 박상훈 중령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도 쥐 죽은 듯 그 뒤를 따랐다. 마치 장례 행렬처럼 그들이 떠난 길은 침울하고 어두웠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선일대 정상에는 원래의 고요함이 돌아왔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연산 폭포의 물소리, 산새 소리만이 가득 찼다. 후. 그제야 최현우 하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나, 최 하사? 강지우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얼음장 같던 어조가 아니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한 신뢰가 담긴 선임의 목소리였다. 필승. 괜찮습니다. 안지. 강지우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보온병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라 최 하사에게 건넸다. 마셔. 놀랐을 테니. 최현우 하사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지자 참았던 긴장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대령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연대장에게 찍힌 하사. 군 생활은,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황인철 대령이 무서운가?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연대 직할대 소속입니다. 제가 부대로 복귀하면. 복귀.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오늘 일로 이연대로 복귀할 일은 없을 거다. 예? 내가 왜 황 대령 면전에서 자네를 제보자라고 특정하고 나와 함께 복귀시킨다고 했을 것 같나? 그게 자네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최 하사의 옆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황 대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진급누락? 보직 해임?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사령관님 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자네를 감찰실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연대장 하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 1사단의 공식적인 사건이 된 거다. 만약 자네가 복귀했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친다? 그건 황 대령이 사령관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과 같아. 아무리 그가 무모해도 그 정도 깡은 없어. 최 하사. 자네가 오늘 한 일은 그저 부조리를 고발한 게 아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 거다. 자네가 왜 제보를 결심했는지 물어봐도 되나? 최 하사는 물잔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불려나와 짐꾼 노릇하는 것도 막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다른 등산객분들 표정을 봤습니다. 저희 때문에 길을 비켜주고 시끄러워서 인상 쓰고 어떤 아이는 저희 구호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상에서 술판을 버리고 정복 입고 고성방가하는 연대장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6.25 때 해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평생 해병대 자부심 하나로 사셨는데 저분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이 과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것과 같은 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령님께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하사의 제보 메일을 기억했다. 내연산 해산맥 산악회 정복 착용.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진정성 하나를 믿고 오늘 사복 차림으로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오늘 최 하사를 보셨다면 그 어떤 해병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우리도 내려가자. 놈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 우리가 마저 치우고. 그녀는 황인철 무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겨둔 빈 소주병과 과자 봉지들을 자신의 배낭 옆 주머니에 묵묵히 챙겨 넣었다. 최 하사도 말없이 일어나 남은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하산하는 길. 강지우는 등산로 입구가 가까워지자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산 정상에서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테나가 선명했다. 필승.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감찰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예, 포항 내연산 현장입니다.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 XXX대대 박상훈 중령. 군인복제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지시 및 제보자 위협 혐의 확인했습니다. 예, 증거 영상 및 녹취 확보 완료했습니다. 월요일 9시부로 공식 감찰 조사 개시합니다. 본 건 사령관님께 즉시 직보 올려주십시오. 최 하사는 옆에서 들려오는 보고 내용에 숨을 삼켰다. 사령관 직보. 일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 추가로 제보자 1명 현장에서 신병 확보했습니다. 예, 이연대 최현우 하사. 1사단 헌병대가 아닌 사령부 직할 헌병대에서 즉시 차량 지원 바랍니다. 제보자 신변 보호 최우선입니다. 위치는 내연산 보경사 주차장. 20분 내로 도착 바랍니다. 이상. 전화를 끄는 강지우가 최 하사를 보았다. 들었나 최 하사. 자네는 이제 1사단 소속이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의 보호를 받는다. 1사단장은 물론 그 누구도 자네에게 손대지 못해. 보경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약속한 듯 검은색 민수용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호판은 해병 대사령부 소속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가 강지우에게 경례했다. 필승. 사령부 헌병대 김 중사입니다. 지원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이쪽은 최현우 하사다. 부대 복귀 없이 안전하게 관사로 이동 조치하도록. 내일부로 최 하사는 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 파견 근무를 명받을 거다. 부대로 돌아갈 걱정은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최현우 하사는 차에 타기 전 강지우를 향해 섰다.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강지우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굳건하게 그의 경례를 받았다. 주말이 지나고 살을 애는 듯한 가을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 해병 대사령부 본관 3층, 감찰실 현판이 붙은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이 군기가 바짝 든 차려 자세로 벽에 붙어 서 있었다. 토요일에 그 거만하고 흐트러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그들의 각 잡힌 정복은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8시 55분.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최현우 하사가 나타났다. 그 역시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감찰실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황인철의 어깨가 굴욕감에 미세하게 떨렸다. 정각구시. 감찰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강지우의 부관인 듯한 상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황인철 대령님, 박상훈 중령님. 들어오시죠. 조사실은 차가웠다. 긴 테이블 저편에 강지우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의 붉은 대령 계급장은 그 어떤 권위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다. 앉으시죠. 두 분. 황인철과 박상훈이 딱딱하게 굳은 채 자리에 앉았다. 그럼 내연산 선일대 정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우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을 울렸다. 그것은 부끄러웠던 해병의 이름을 바로잡는 서슬퍼런 심판의 시작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굳어 있었다. 강지우 대령은 책상 위 노트북을 돌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을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토요일 선일대 정상에서 벌어졌던 추태가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강지우가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스피커를 통해 황인철 대령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박상훈 중령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황인철 대령. 강지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간 등산로에서 정복 착용, 음주, 고성방가, 민간인 위협. 그리고 상급자인 저에게 아줌마라고 칭하며 위협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합니까? 황인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다. 저기 강 대령님. 그건 주말에 예비역 선배님 모시고 산악회 친목 행사라 술이 좀 과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해.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 뜬 것은 해산맥 산악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이었다. 최현우 하사가 감찰실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였다. 황인철 연대장님. 이번 주 토요일 내연산 산행 전원 참석이다. 오태식 장군님 모시는 자리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특히 예비역 선배님들께 우리 1사단 2연대의 기상을 보여드려야 하니 전원 정복 착용할 것. 막내들은 복장에 각별히 신경 쓰고 주류 및 안주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박상훈 중령이 총괄하고 최 하사는 내차 운전 및 짐 운반 담당. 이상. 황 대령. 친목 행사인데 전원 참석을 지시하고 정복 착용을 명령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사적 지시입니다. 오태식 장군을 모시는 자리라. 본인 진급 심사에 가산점이라도 받고 싶었습니까? 황인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자신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본 한마디였다. 박상훈 중령. 자네가 준비 총괄 아니었나? 나는 그냥. 궁지에 몰린 황인철이 옆에 앉은 박상훈 중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박 중령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연대장님. 그게 무슨. 연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시끄럽습니다.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다툼을 끊었다. 두 사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책임을 전가할 시간에 본인들의 혐의부터 인정하십시오. 강지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현우 하사의 지난 6개월간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였다. 황인철 대령. 토요일의 짐꾼 노릇은 일회성이 아니더군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황인철 대령의 관사 차량 사진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지난 6개월간 주말 평균 1.5회, 총 37회에 걸쳐 대령님의 사적 용무에 동원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서울에 있는 자제분의 대학 수시 논술 고사장까지 운전. 일요일 오후 사모님의 백화점 쇼핑 수행. 심지어 평일 저녁에는 관사에서 키우는 애완견 목욕까지 시켰더군요. 맞습니까? 황인철의 얼굴에서 빗물이 완전히 가셨다. 이건 최 하사가 자발적?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 최 하사의 부대 초과 근무 기록부와 황 대령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란히 떴다. 최 하사가 서울로 운전한 날 대령님은 최 하사에게 주말 상황실 보좌로 초과 근무를 허위로 달아주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발생한 톨게이트 비용과 주유비 12만 4천 원. 여기 최 하사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도 모자라 금전적 착취까지 한 겁니다. 황인철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박상훈 중령을 보았다. 박상훈 중령. 본인은 연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휘하 하급자인 최 하사에게 사적 지시를 재전달했습니다. 산악회 총무라는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최 하사를 비롯한 현역 부사관들에게서 거둔 회비를 오태식 예비역 준장에게 상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훈 중령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지시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은 끝났다. 강지우는 조사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혐의는 오늘부로 감찰실 조사를 종결하고 즉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및 법무실로 이첩한다. 지금 즉시 보직 해임 대기 조치하며 본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1사단 2연대에 대한 그 어떤 지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다. 사령관 직보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감찰 조사가 종결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해병대사령부 정기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황인철 대령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은 단순한 월급 정지가 아니었다. 진급심사에서 영구히 배제됨을 의미했다. 그의 가슴에 빛나던 연대장 지휘관 배지는 불명예스럽게 반납되었고 내년에 그토록 염원하던 장군 진급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실상 군 생활의 종언을 고했다. 박상훈 중령 역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대대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령부 내의 한직으로 발령났고 그의 군 경력 역시 그날 내연산 정상에서 끝이 났다. 강지우는 약속대로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에 예비역 장성 품위 손상 및 현역 군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에 대한 공식 문건을 증거 자료와 함께 발송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평생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호가호위하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닌 경멸이었다. 그는 중앙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고문직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 그가 주도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강제 해산되었으며 포항 지역 전후회에서조차 그를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로 낙인 찍고 외면했다. 현역들에게 호통치던 그의 영향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최현우 하사는 강지우의 약속대로 사건 직후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과로 정식 발령받았다. 1사단 2연대로 돌아갈 일은 없었다. 새로운 사무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주말에 이유 없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임무인 행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수군거릴까 두려웠지만 감찰실의 분위기는 달랐다. 그들은 최 하사를 배신자가 아닌 용기 있는 해병으로 덤덤하게 대했다. 그는 강지우 대령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강 대령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고 최 하사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각이 잡힌 경례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시간은 흘러 이듬해 4월이 되었다. 얼어붙었던 내연산 계곡에 다시 물이 흐르고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날의 토요일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휴가를 내고 다시 내연산을 찾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번에는 무거운 술과 안주가 든 배낭이 아니었다. 물 한 통과 간단한 초콜릿바가 든 가벼운 등산 배낭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당당했다. 보경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자 6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따라 산새 소리는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고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서로 웃으며 길을 비켜주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묵묵히 걸어 마침내 선일대 정상에 올랐다. 그날의 악몽 같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돗자리와 술병이 난무하던 너른 바위 위에는 이제 땀을 식히는 등산객 서너 명이 조용히 앉아 포항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최하사는 바위 끝에 걸터 앉아 준비해 온 물을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풍경이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한 주말의 평화였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6개월 전과 같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남편인 듯한 남자가 함께였다. 엄마, 저기 아래 폭포 보여요. 진짜 멋있다. 그러네, 우리 아들. 저기가 연산 폭포야. 조심하고 이리 와서 물 마셔. 가족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얼음장 같은 표정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우 대령이었다. 최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순간 강지우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이군, 최하사. 네. 대령님, 필승.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보다시피 오늘은 감찰 나온 것 아니고 가족하고 진짜 등산하러 왔네. 강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사령부 근무는 좀 어떤가? 할만한가? 예, 대령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내가 받아야지. 강지우는 선일대 정상을 둘러보았다. 덕분에 산이 다시 조용해졌어. 최하사 덕분이야. 그 말에 최하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하사. 강지우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생각하는 진짜 해병 정신은 뭔가? 최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입대할 때 배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구호를 외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다. 그 마음 잊지 말고 군 생활 열심히 하게. 필승. 최하사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지우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거수 격려로 답했다. 강지우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최현우 하사는 그들의 뒷모습과 평화로운 내연산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날 그는 비로소 그 구호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부조리한 전통을 답습하는 굴레가 아니라 한 번 새긴 정의를 영원히 지켜내야 하는 긍지 높은 책임감이었다.